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 서쪽에서 로마 제국을 대체한 국가들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국가의 토대는 과거 전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왕이 추종자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추종자들은 그에게 전투 부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은 조세나 그 어떤 정교한 통치 기구가 없어도 군대를 손에 넣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악한 토지는 봉토 또는 라틴어로 페우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영어의 봉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중세시대의 봉건 군주. 봉건 군주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신하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크게 의존하였으므로 필연적으로 약한 군주들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군주들이 나눠준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그 토지는 사적인 소유가 되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다. 대토지 소유자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있었음에도 왕에게 반항하거나 무시하기에 아주 좋은 입장이었다. 그들은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왕은 군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 무력은 왕에 대항하여 사용되거나 왕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들은 성에서 살면서 경쟁자들과 상급 영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군대의 특성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세계에서는 보병이 군대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에 탄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동방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발명품인 등자는 말등에 올라탄 사람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양쪽 등자에 발을 집어넣고 안장에 앉으면 더욱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었다. 등자는 보병이 그를 공격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말에 탄 사람은 자신의 힘과 무게를 말의 그것과 결합하여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말등에 앉아 창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전쟁 기계였다. 말을 탄 사람들은 기사거나 수련 기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스콰이어들이라고 불렸다. 대토지를 소유한 영주들은 왕의 업무를 위해 수많은 기사들을 제공했다. 영주를 왕에게 속박시킨 것은 충성 서약이었다. 영주는 무릎을 꿇고 맞잡은 두 손을 들어 충성을 맹세했다. 왕이 영주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리면 영주는 왕의 사람이 되어 그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성 서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하가 일어서서 왕과 마주선 뒤 서로 키스를 했다. 이것은 상호 종속적이고 평등한 의식으로 이 관계의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신하는 왕이 자신을 보호하는 한에서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서유럽에서 왕권이 자리를 잡아가던 초기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이 있었는데 이런 관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알기로 마주잡은 손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처음에는 선체로 팔을 뻗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귀환하게 될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자세는 세속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의식을 흉내내고 있다. 이 의식의 기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다. 게르만이 기원이냐 아니면 로마냐? 로마 사회에서는 전성기일 때도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는 후원자가 필요했으며 제국이 약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을 모으고 키스하는 의식은 게르만의 것이었다. 이것은 전사들과 그들의 족장에 의해 만들어진 유대였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과 분리된 국가 개념은 사라졌다. 왕이 죽으면 유력한 신하들은 모두 다음 왕에게 충성을 서약해야 했다. 그리고 나야 그 영토는 새로운 정부를 얻었다. 정부가 개인적인 결속이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영토를 자식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리어 왕이나 제국을 한데 묶기 위해 노력했으면서도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샤를 마뉴처럼 말이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충성 서약이 이루어진 후에 창출되었다. 연속성은 왕국의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있었다.
로마 황제는 제국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누어진 것은 제국의 행정과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봉건 군주들은 매우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안에 강력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했다. 군주들은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는 군대나 정기적인 조세제도,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조언을 듣고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체계는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이 의회에서 만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스테이트는 토지 재산을 의미하지 않았다. 중세시대의 이스테이트는 집단을 의미했다. 봉건사회는 세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성직자 집단, 싸우는 것을 의무로 하는 귀족 집단,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일, 즉 돈벌이와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인 평민. 이스테이트는 계급과는 아주 상이한 것이다. 계급은 공통의 경제적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 세 집단은 기능으로 식별되었다. 즉, 기도하기, 싸우기, 일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 내부에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경제 안에서 수행한 임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성직자 집단에는 아주 부유한 대주교와 주교들뿐 아니라 지역 교구의 성직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지역 교구의 성직자는 사실상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귀족은 아주 부유한 대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가난한 귀족도 포함하고 있었다. 평민은 대상인과 은행가처럼 아주 돈이 많고 일부 귀족들보다 더 부유하며 다른 평민들의 고용주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의회에 대표를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부유하고 재산을 소유한 평민들이지 노동자나 일용직 육체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 반쯤은 노예인 농노들이었다. 프랑스에는 세 개의 의회, 즉 3부회가 있었다. 하나는 성직자 대표들이고 다른 하나는 귀족이고 세 번째는 평민 대표였다. 잉글랜드에서는 대주교와 주교로 대표되는 성직자 집단과 귀족이 귀족원에서 함께 모였고 평민들은 따로 평민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은 군주제와 더불어 중세시대의 유산인 현대 영국 의회에서도 존속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사람에게 평민원에 대해 투표할 권한을 주고 귀족들의 권한을 제한하며 군주를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전환함으로써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고전시대 민주정치의 아테네 사람들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민주정치다. 중세의 의회들은 통치의 상시적인 일부가 아니어서 군주가 필요로 할 때에 소집되었다.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들의 주요 업무가 아니었다. 군주가 추가 세입이 필요할 때 의회를 소집했다. 중세의 왕들은 아주 빈약한 토대에서부터 권력을 쌓아 올렸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정기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전쟁 같은 이유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 특별한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었고 이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면 의회는 불평을 늘어놓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대신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중세 시대에 타운들이 성장하면서 상이한 형태의 정치 조직이 발전했다. 선출된 평의원들이 타운을 통치했으며 그 다음에 이 평의원들이 시장을 선출했다. 중세의 군주들은 힘이 없었으므로 발전하는 타운들을 직접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자치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충성을 바치고 세금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타운 자치의회는 동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며 그들이 맺은 서약은 상호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곳에서 운영되던 영주와 신하들의 세계와는 아주 달랐다. 시장과 자치의회는 왕국 내부에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통치하는 선출된 단체였는데 이는 유럽의 발명품이다. 강력한 군주들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심 권력이 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사람들로 도시를 책임지게 하지만
유럽의 군주들은 그러지 않았다. 유럽에서 상인, 은행가, 제조업자들의 부가 증대되자 그들은 준독립적인 그들의 지위 때문에 더욱 강력해졌다. 시골의 대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투에서 군주는 부유한 평민과 그들의 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것 또한 아주 흔치 않은 현상이었다. 절대 군주의 등장. 약한 군주들은 귀족들과 충돌하고 의회와 경쟁했다. 근대, 즉 1400년경부터 군주들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봉건 군주가 절대 군주로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의회를 실제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소집하지 않았다. 군주들은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프랑스 왕들은 공직을 판매했다. 세관원이 되길 원한다면 왕에게 거액의 돈을 선불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만회하면 되었다. 에스파냐의 왕들은 멕시코와 페루에서 들어온 금으로 횡재를 했다. 절대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일 수 있다. 이 용어는 유럽의 군주들이 그들 멋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제 군주가 아니었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했으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국가의 안전이 문제가 될 때에도 군주가 직접 참여하는 즉결 심판소를 더 많이 열어 까다로운 고객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들은 왕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이므로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을 고취시켰는데 그것은 초창기 왕들이 했던 것보다 더 과장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식에 제한을 받았다. 확실히 그들은 봉건 군주들보다 더 위엄있고 더 냉담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서로 키스하는 의식은 없어졌다. 당신이 군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군주는 손을 내밀어 그 손에 키스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군주들은 자신만의 군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 이 군대는 이제 보병들의 군대였다. 중세 말에 기사들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되었다. 바로 긴 활과 파이크라고 하는 아주 긴 창이다. 잉글랜드는 긴 활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대궁을 발명했는데 잉글랜드의 궁수들은 대궁으로 말에 탄 사람들의 갑옷을 꿰뚫어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처음에는 대궁을 불명예스러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주눅들지 않으려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관총을 비난하던 군대처럼 프랑스 기사들은 그 궁사들을 비난하면서 사륙당했다. 프랑스 군주가 자신만의 궁수들을 획득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스위스인들이 파이크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길고 무거운 창이었다. 파이크를 어깨에 메고 행군한 다음에 전장에 도착하면 보병들이 방진을 갖추고 파이크를 낮게 바깥을 향하게 했다. 그러면 공격하던 기병들이 파이크에 타격당하여 말에서 떨어지거나 말들이 파이크에 찔렸다. 자신의 군대를 지니게 되자마자 군주들은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반항한 대영주나 세금 납부를 거부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중세 말에 유럽에 화약이 들어온 것은 왕이 신하들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왕의 군대가 성벽에 포탄을 발사해 그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유럽은 정상으로 복귀했다. 정부들이 진정으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하지만 피통치자들의 지배를 받는 통치자들이라는 초기의 기묘한 상황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서 잉글랜드에서는 의회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강화되었으며 어떤 프랑스 군주는 175년 동안 소집된 적이 없던 삼부회를 부활시켜야 했다. 유럽 대륙에서는 군주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왕은 육군을 발전시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잉글랜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육군보다 해군이 필요했는데 해군은 왕이 국내의 적들을 통제하는 데 쓸모가 없었다. 반대로 잉글랜드에서는 대규모 상비 육군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왕은 잉글랜드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이 잉글랜드 왕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신민들에게 향할 수도 있는 군사력을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17세기의 잉글랜드의 군주들은 유럽의 경향을 따라서 절대 군주가 되었다. 잉글랜드의 의회 정치. 절대 군주가 되고자 한 왕들은 스튜어트 가계에서 출현했는데 이 혈통의 기원은 스코틀랜드였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사망하자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갔고 그가 스코틀랜드 왕인 동시에 잉글랜드를 통치하는 제임스 1세가 되었다. 그의 스튜어트 가문 계승자들 모두 두 왕국을 통치했다. 제임스 1세, 그의 아들 찰스 1세, 그리고 그의 손자들인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이들 모두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의회를 상대하면서 서투른 모습을 자주 보였고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세입이 필요해서 의회로부터 과세를 얻어내려고 했지만 의회는 왕의 정책을 크게 통제하려고 했다. 왕은 당연히 의회의 침해에 저항했고 의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금을 구할 다른 방법을 찾았다. 물론 그러한 행위는 의회가 왕을 더욱 의심하도록 만들었는데 다른 유럽의 군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을 악화시켜서 사람들이 의회에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 태세를 갖추게 만든 것은 종교였다. 스튜어트 가의 왕들은 카톨릭 교도 또는 카톨릭 교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어서 프로테스탄트 신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잠깐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다. 잉글랜드에는 루터 같은 인물이 없었고 헨리 8세라는 국왕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티즘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6명의 아내를 둔 왕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 부인은 카톨릭 교도였지만 그녀의 가장 큰 의무였던 남자 상속자를 생산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난처한 일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교황이 그 결혼을 무효로 만들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황은 에스파냐의 통치자들인 왕비의 가족을 불쾌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헨리 8세는 1534년에 자기 자신이 잉글랜드에서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앤 불린과 자신의 결혼을 인정해줄 대주교를 임명했다. 헨리 이후에 잉글랜드 국교회는 더욱 확고하게 프로테스탄트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일부 가톨릭 의식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교와 대주교가 있었다. 이런 점은 교회의 철저한 개혁을 원한 열성적인 프로테스탄트들, 즉 청교도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의 요구사항에 저항했지만 성서의 새로운 번역에 동의함으로써 종교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기품이 있으면서도 활기찬데 이후 3세기 동안 잉글랜드 사람들의 성서였다.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는 신학과 의식에서는 오늘날 고교회주의라고 알려진 것을 선호했는데 그것은 청교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너무나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것이었다. 찰스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잉글랜드 국교회에 자신의 견해를 강요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왕비가 카톨릭 교도였으며 그녀가 궁정에서 미사를 올릴 수 있도록 따로 성직자를 두는 장치를 특별히 마련해 두었다. 찰스는 곧 의회와 교착 상태에 빠졌고 11년 동안 의회 없이 통치했는데 의회는 왕의 명에 의해서만 소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다시는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어리석게도 자신의 다른 왕국인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숭배 방식을 강요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인들은 프로테스탄트적인 성향이 더 강했고 성격도 불같았다. 그들은 무력으로 찰스를 단념시키기 위해 잉글랜드로 군대를 파견했다.
찰스는 스코틀랜드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지출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의회를 소집했다. 의회는 기회를 잡게 되자 교회와 국가에 대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력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의회는 찰스의 주요 강요와 그의 고교회파 캔터베리 대주교를 처형했다. 찰스는 처음에는 의회의 수중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를 지지하는 왕당파를 규합했다. 그리하여 의회파와 왕당파는 전쟁에 돌입했다. 의회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의회파의 사령관인 올리버 크롬웰이 재판을 조직하여 1649년에 왕을 처형했다. 그리고 나서 크롬웰은 왕을 대신해서 통치했다. 그는 의회를 소집했으나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잉글랜드는 사실상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 크롬웰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시기의 의회를 다시 소집했고 그 의회는 망명 죽인 찰스의 아들에게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주장을 너무 멀리까지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찰스 2세는 왕과 의회의 권력에 어떠한 공식적인 변화도 없이 치세를 시작했다. 그는 카톨릭의 교의에 공감했고 임종에 이르러서 카톨릭 교도가 되었다. 그에게는 정부가 낳은 자식들은 많았지만 왕비가 낳은 자식이 없었다. 다음 왕은 그의 동생 제임스가 될 것이었는데 그는 공공연한 카톨릭 교도였다. 의회가 그를 왕위에서 배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왕은 의회를 해산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의회 없이 세금을 올릴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프랑스의 절대주의적 왕 루이 14세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받아 극복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완전한 카톨릭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관용을 철회한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이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잉글랜드가 제임스 2세라는 카톨릭 교도 왕을 얻은 바로 그 순간, 즉 1685년에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공격당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깊게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는 공공연히 카톨릭교를 장려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잉글랜드 내전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그에 뒤이은 군사 독재를 겪은 이후 많은 의회파 의원들은 제임스를 묵인하고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카톨릭 교도인 그의 두 번째 왕비가 남자 상속자를 생산했다. 이제 잉글랜드는 카톨릭 계열의 왕들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의회의 거의 전원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지도자들은 한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에게 잉글랜드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위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 오렌지 가문의 윌리엄인데 그는 제임스와 그의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 메리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윌리엄은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 대의를 옹호하는 투사였으며 루이 14세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다. 의회의 모반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윌리엄은 순풍을 타고 신속하게 영국 해협을 넘어갔다. 그가 상륙하자마자 제임스의 군대 거의 모두가 왕을 버리고 적군으로 전향해버렸다. 제임스는 아일랜드로 달아났는데 의회가 그를 신문하거나 그의 목을 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의회는 그저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니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의 군주로 취임시킨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되었다. 왕과 의회의 권력은 이제 의회에 의해 다시 정의되었으며 오직 이 조건 하에서만 윌리엄과 메리에게 왕위를 인정해 주었다. 헌정을 다시 고쳐 쓴 문서는 권리장전이라고 불린다. 여기에는 의회를 위한 권리와 개인을 위한 권리가 함께 담겨 있다. 개인의 권리. 모든 신민은 군주에게 청원할 권리를 지닌다.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아서는 안 된다. 잔혹하거나 비정상적인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배심원석이 왕권에 의해 채워져서는 안 된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권리에 관한 목록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이후에 나올 권리에 관한 모든 성명의 기초가 된 문서였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까지 한다. 의회의 권리.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국왕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의회만이 과세를 승인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평시에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국왕은 자신이 주관하는 법정을 설치할 수 없다. 국왕과 그의 대신들은 의회 의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의회 의원은 의회 안에서 법적 소송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회는 의회 자체를 헌정의 영구적인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전혀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의회에 의한 이 쿠데타는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군주는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떠맡았다. 강요들의 선발, 정책 지휘, 조약 체결, 전쟁 선포는 군주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군주들은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지지하는 강요를 선발해야 했다. 이 제약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영국과 웨스트민스터 방식의 정부를 따라온 모든 나라들에서 운영되는 체제를 낳았다. 군주나 그들의 대표자가 공식적인 책임자이지만 모든 사안에서 의회의 책임을 지는 강요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윌리엄과 메리는 자식이 없었다. 메리의 동생이며 제임스 2세의 딸인 앤이 그들을 이어 통치했으나 그녀의 자식 중에는 생존자가 하나도 없었다. 의회는 다음으로 누가 군주가 되어야 할지를 결정했는데 강력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스튜어트 가문의 가톨릭 자손들을 제외시키고 제임스 1세의 손녀이며 프로테스탄트이고 독일 하노버 선거 제후의 부인인 소피아를 선택했다. 그녀와 그녀의 상속인들이 새로운 왕족의 혈통이 될 것이었다. 의회는 원하는 군주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앤이 사망한 시점에 소피아도 사망해서 왕위는 그녀의 아들 조지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하노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인물이었다. 이러한 배치를 준비하면서 의회는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잉글랜드 헌정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군주는 프로테스탄트, 즉 잉글랜드 국교회의 일원이어야 하며 카톨릭 교도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군주가 판사를 임명하지만 판사를 해임하는 것은 두 의회의 투표로만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장전은 의회, 즉 입법부가 정부 조직에서 강력하고 영구적이며 독립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임명한 행정부, 즉 국왕과 그의 강요들로부터 판사들의 독립도 확보되었다. 국가는 프로테스탄트로 확고하게 굳어져서 프로테스탄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인의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교황과 주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의 양심과 경험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적으로 간주된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절대주의 군주들이 카톨릭 교도였고 의회를 무시한 잉글랜드 왕들이 카톨릭이거나 카톨릭 교회에 관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더욱 확고하게 자유와 결부되었다. 의회를 지키는 것과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대의가 되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잉글랜드의 귀족과 토지를 소유한 젠틀맨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 그것은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적대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자유주의의 원리들을 수용하여 도달된 것도 아니었다. 의회는 항상 의회가 고대의 권리와 자유를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선언했다. 국왕들과 오랜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의회 의원들은 대륙의 절대 군주들처럼 행동하려는 생각을 품은 왕들을 좌절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산출해냈다. 더 광범위한 원칙은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명백해졌다. 의회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공식화한 철학자는 영국인 존 로크였다. 그의 책 통치론은 혁명 직후인 1690년에 출판되었다. 로크는 로마의 자연법 사상에 의존하여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일정한 자연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를 형성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정부에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인민은 이 정부를 해산하고 또 다른 정부를 형성할 권리를 지닌다. 신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국왕과 신민의 복종할 의무가 모두 일소되었고 정부는 일종의 사업과 같은 거래로 개조되었다. 하지만 이 철학자가 정부를 계약으로 규정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봉건 군주와 그들의 신민 사이의 관계에 내재해 있었으며 의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을지라도 신민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관념이 존속했다. 잉글랜드에서 로크의 책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며 혁명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후 아메리카와 프랑스의 반란 세력들에게 반란에 대한 정당화와 새로운 질서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 언어를 제공해 주었다. 프랑스 혁명. 초기 프랑스 혁명은 잉글랜드의 정부와 같은 입헌 군주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1780년대에 군주가 파산에 직면했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루이 16세는 무너질 것 같은 조세 체계를 일률적이고 공정하며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품은 개혁적인 재무장관들을 고용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귀족도 처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그들은 국가를 위해 싸울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제공하여 국가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더 적은 세금을 지불했다. 군주가 자신의 군대를 갖기 위해 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귀족들은 당연히 개혁 조치에 반대했다. 절대 군주들은 그들이 통제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귀족을 열외시켰지만 제거하지는 못했다. 귀족들은 막대한 위세를 지니고 있었고 국왕의 칙령을 기록해야 할 법정, 궁정, 군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금 지불을 요청받자 빗발치듯 항의를 제기했으며 고대의 권리에서 비롯된 전제 군주적인 공격에 대한 저항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왕의 절대주의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루이 16세보다 더 대담하고 단호한 사람이 군주였다면 그 변화를 밀고 나가 강제로 시행했을 것이다. 대신에 그는 의회의 권위만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다방면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17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삼부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맹렬한 주장이 즉각 터져나왔다. 세 계급 또는 신분 각각이 자신들의 의회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법안은 세 의회 모두가 동의해야만 채택되었다. 제3신분의 지도자들은 주로 법률가들이었는데 귀족과 성직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면 자신들이 프랑스에 새로운 헌정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 의회가 함께 회합을 열어서 표결을 할 것과 제3신분의 수, 근면함, 부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대표수를 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 왕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했다. 그러나 나중에 절반 정도 양보했는데 이는 루이에게는 흔한 일로 이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제3신분 대표의 수를 배로 늘리는 데 동의했지만 각 의회들은 그대로 분리해서 별도의 회합을 가지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따로 회합을 가진다면 제3신분의 대표자 수가 많고 적음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할 것이 당연했다.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든지 귀족이나 성직자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었다.
1789년에 삼부회가 개최되었을 때 이 주장은 계속되었다. 제3신부는 스스로를 진정한 국민의 의회, 국민의회라고 선언하고 다른 계급들에게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어느 날 그들이 베르사유의 왕국에 있는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이 닫혀 있었던 이유는 그저 방에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표들은 국왕이 국민의회를 폐쇄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매우 흥분했다. 그들은 즉시 근처에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로 가서 프랑스를 헌법을 가진 나라로 만들 때까지 해산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궁정화가 다비드가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 예수를 추구하는 삶의 유명한 사례가 되었다. 5년 전에 다비드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그렸는데 그 그림은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팔을 들어 공화주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회에서 프랑스를 헌법을 가진 나라로 만들자고 서약할 때도 제3신분의 혁명가들은 그와 동일한 방식의 경례를 했다. 많은 성직자와 소수의 귀족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했다. 국왕은 헌정상 삼부회에 상설적인 위치를 부여하겠지만 세 신분이 함께 회합을 가지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회가 세 의회 중에 하나의 의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저항에 부딪히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국왕은 주장을 굽히고 아주 불확실한 어투로 다른 계급들에게 제3신분에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회의 지도자들은 계몽주의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원칙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자유, 평등, 우애였다.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권리는 단지 프랑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권리였다. 다음은 선언문의 주요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모든 권리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의 형성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법으로 정해진 사례와 법이 규정한 양식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기소,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형벌만이 법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견 표명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에 대한 의견이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다.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근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명예로운 문서이지만 불명예스러운 혁명을 생산하고 말 것이었다. 이 원칙에 찬성한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같은 입헌 군주제를 원했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선언했을 때 국왕의 안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문서를 입안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기를 원했고 헌법을 작성하면서 재산 소유자만이 투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했을 때 어떻게 평민을 배제할 수 있을까? 루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선언문을 수용하는 채 한 것은 오직 평민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국왕의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했으며 국왕이 베르사유에 있는 그의 궁전을 떠나 파리 인민의 한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었다. 평민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므로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프랑스가 잉글랜드와 유사한 헌정 또는 1688년 같은 무혈혁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약속이 이루어졌고 너무도 많은 위협이 있었다. 그 혁명은 새로운 원리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새로운 원리에 과잉이 있었다. 국왕은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통치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되돌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태도가 급진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변화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인민과 동맹을 맺고 왕을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왕의 태도는 변화를 원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발을 야기했는데 이 변화는 책임이 있는 인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것이 아니었다. 얼마 못 가서 혁명가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 다비드가 테니스 코트 서약 그림에 물감을 칠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혁명의 적으로 규정되어 처형당했다는 것이다. 급진파들은 예전에 도미니쿠스 수도의 자코뱅 수도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자코뱅이라 불렸다. 그들의 지도자는 냉정하고 강철 같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다. 자코뱅은 그들 자신을 혁명적 독재 정권으로 전환시켰다. 그들은 국왕을 처형하고 반대파들을 의회에서 몰아내고 반대파의 신문을 폐간시켰으며 혁명의 배반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특별 인민재판을 열었다. 그들은 독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실을 댔다. 유럽의 군주제 국가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원리를 채택하도록 만들기 위해 혁명가들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창설한 군대는 모든 성인 남성이 징집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종류의 군대, 즉 무장한 인민이었다. 혁명가들은 리비우스를 그들의 방식으로 독해했다. 혁명적 전제정치의 수호성인은 브루투스, 즉 자신의 아들들을 처형하는 것에 동의한 로마 공화정의 창설자였다. 의회 연단 옆에 브루투스의 흉상이 있었고 거리의 이름들이 브루투스로 바뀌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을 브루투스라고 불렀다. 자코뱅 클럽이 공화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킹, 퀸, 잭이 그려진 카드를 가지고 놀 수 없었다. 그 대신에 현인, 덕, 전사가 있었다. 브루투스는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국왕은 타르퀸으로 불렸으며 로마에서 그러했듯이 군주제의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였다. 저 준엄한 공화주의의 덕, 다시 말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 기꺼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첫 번째 근대 전체주의적 국가에 대한 로마의 기여였다.